이 돈을 미국 국채와 변동성이 적은 모기지 증권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현금 등에 대한 단기성의 자산을 가지고 미국 10년물 장기채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뱅크런의 시작. 앞서 채권 가격이 금리와 반비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금리가 낮으면 국채 가격이 비싼 거고 금리가 높으면 국채 가격이 저렴한 거죠. 그럼 지속적으로 고객 인출을 위해서 보유한 국채를 마이너스가 발생돼도 어쩔 수 없이 매각해서 현금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점차 은행은 보유 채권과 전체 밸런스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분기별 손익계산을 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SVB는 손실을 공개하였고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투자자들은 SVB의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고 슬랙을 통한 업무폰 메신저가 소문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CEO분들이 통용하고 있는 슬랙에서 이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나왔겠죠. 연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하루 만에 420억 달러가 인출되게 되었고 결국 은행은 파산하게 됩니다. 은행은 보유한 채권을 전부 매각한다 하더라도 인출하는 금액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채권을 판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의 뱅크런은 가속화되다 보니까 결국 파산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연준의 미흡한 대응. 이 뱅크런에 나온 배경은 금융의 불안전성입니다. 투자자가 은행을 믿지 못하고 예금을 빼낸 건데 그 원인을 저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금리를 올린 거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본다면 SVB의 투자 형식이 고수익에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파산한 것이라면 연준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또한 후속 조치든 금리를 올리는데 문제가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우량한 자산이며 연준이 제어가 가능한 미국채와 모기지증권에 대해서 여기에 투자했는데 파산을 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개 메인 투자처가 불안해서 은행이 파산됐다? 이것을 시사하는 점은 상당히 큰 겁니다. 또한 연준은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아무런 구제금이 없다고 선을 걷습니다. 기름을 부은 거죠. 그 당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더 크게 만든 것도 연준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사후 약방문처럼 남은 예금을 보호하고 채권을 넘겨서 담보로 잡아주고 유동자금을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이 채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조그마한 은행이 채권을 가지고 핸들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대출에 제약적이게 되며 결국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준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금리 반영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은행에서 안전자산을 불렸던 채권이 무너지면서 투자했는데도 부도가 났다? 이건 지난 2008년 리먼 사태와는 다른 양상인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지금의 부도는 서프라임 모기지 상황과 다른데 그때는 부실 채권을 인해서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위기로 번져나갔다면 지금의 사태는 우량 채권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뱅크런이 발생된 겁니다. 단기 예금 유동자금을 장기채에 넣었던 은행도 잘못이 있지만 우량 채권을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은행의 절실함도 이 사건의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미국 국채는 미 정부가 발행한 건데 그것을 던져가면서까지 예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에 은행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채의 가치와 희소성을 본다면 제도적으로 꼭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은행들이 중소은행들의 국채를 보면 기준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은행들은 대출에 제약이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뱅크가 작은 은행에서 큰 은행으로 옮기게 되면서 작은 은행들은 점점 경영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많은 지역의 중소은행들이 국채를 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은행들은 대출하기가 어려워지고 더 큰 문제로 메이저 뱅크로 이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역의 작은 은행이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금리와도 영향있고 인플레이션하고 영향있고 부동산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인플레이션은 연준에서 제어하기 힘든 변수가 많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은 경기 회복을 좀 더디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쉽사리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CPI 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점은 고용이 강한 부분도 있고 스티키한 물가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미 고객들이 가슴속에 SVB가 쏘아올린 공이 인지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은행은 안전할까?
가슴속에 이런 의문점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콘도 아파트 2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SVB 사건이 있어서 잠깐 끊기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부동산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